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데 또 누구는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자존중감, 자존감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 EBS 다큐 프라임에 출연하신 이후에 딱 더 자존감 이런 별명까지 가지신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킴 교수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두 유형,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유형, 털고 일어나는 유형, 그 차이가 자존감 네.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참 환경도 좋고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이 한 번 실수하고 아니면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반면에 환경은 참 열악하고 주어진 백은 하나도 없고 사실 뭐 그다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이렇게 툭툭 털고 늘 다시 재시도하고 일어서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속삶, 그렇죠? 그 자기의 그 됨됨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 겉의 환경에 정말 내가 너무 영향을 받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 학생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참 단단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자존감이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참 이거 잘해, 뭐 저거 뭐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잘못도 있죠. 사실 우리가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약점도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네. 받아들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나의 약점이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죠. 자신감하고 자부심, 뭐 자기애 뭐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자가 들어가죠. 비슷해요? 달라요? 네, 참 많이 다른 부분들이 달라요? 있어요. 네, 하나하나 봅시다 그럼. 자신감하고 자존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신감은 참 좋은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는 저희가 자효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 이거 참 잘해. 그래서 그때 느낄 수 있는 자신감. 나 이거 잘하니까 계속 가지고 와. 뭐 이런 좋은 느낌인데 내가 만약 그 과제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자신감은 사라지거든요. 없어지죠. 네, 없어지죠. 일시적인 그런 약간. 네. 근데 자존감은 내가 그걸 잘 못해도 그렇죠. 못하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 그렇죠. 자부심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네, 자부심 느끼는 거. 근데 그것도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만약 오늘 실패를 하던가 잘 못했을 때는 자부심도 일시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사라지죠. 자신감하고 자부심은 그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기애는요? 자기애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봤을 때 나르시즘이잖아요.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거. 근데 자존감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왕따 시키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좀 왕따시키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오랫동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자기 애가 너무 넘쳐나서 나 이만큼 가치가 있는데 왜 못 알아주는 거니?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네,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가치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시는데 사실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만 갖게 되는 건 아닌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도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참 못해. 노력 중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 표현으로 왜 그냥 든든한 배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금 네, 속된 맞습니다. 말로 똥배짱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뭐 별로 가진 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배짱이 든든해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참 행복해 보여요. 똑같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또 똑같이 뭐 환경이 어렵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네, 부러울 정도로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잘하건 못하건에 관계없이 그렇죠. 네. 그런 힘이 결국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더라. 그렇죠. 사실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 부모가 아마 아이에게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많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 그건데 아이가 실패할 수 있도록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놔줘야 되는데 부모로서는 참 힘들거든요. 아이가 실패하는 거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슈퍼맘, 슈퍼데디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해줄 때가 많은데 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모습을 그리라고 했더니 가족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상인으로 그렸어요. 근데 자기 모습을 팔, 다리가 없게 그린 거예요. 예, 이 유치원생이. 그래서 희한하다. 얘는 왜 팔, 다리가 없지? 하고 물어봤더니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해주니까? 네, 일단은 필요 없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요 그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기하는 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가 계속 보호한다고 계속 이렇게 구해주고 한다면 실패를 맛보지 않게 우리가 늘 그렇게 키운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팔 다리를 쏙닥쏙닥 잘라버리는 거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근데 그때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자존감이다 그랬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존감도 생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자존감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강하면 실패도 쉽게 극복하고.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죠. 네, 맞습니다. 실패를 해야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실패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잘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요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요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자존감에 주목하게 되셨어요? 네, 솔직히 상담자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많아서 상담계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본인의 문제? 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누군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몇 살 때 처음 미국에 가셨어요? 처음에 8살 때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요. 8살? 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한 직후? 그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하고 2학년.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만 8살? 그렇죠. 만 8살. 네. 영어는 못하고? 알파벳도 몰랐죠.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이제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동양 아이들이 많이 이민을 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안 하고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방에 방치를 해두고 하루 종일 한 게 있어요. 이 언어가 필요 없는 거. 뭐요? 네, 미술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집에 와서는 미국 학교 참 재밌어요. 가서 그림 그리고 오리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것까진 좋았는데 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게 몇 주 안 돼서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English F. 근데 영어는 못하고 알파벳도 몰랐는데 F가 왠지 그다지 판타스틱하지는 않다라는 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뭐 사회 F. 모든 게 다 F고 그냥 아트만 그 미술만 A 플러스가 나온 그거를 보면서 나는 이제 이 새로운 나라에서 쫄딱 망한 아이다. 기회가 없고
희망이 없는 아이구나라는 그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의 포기한 어. 그런 상태. 참 만 8살짜리 마음에 좀 충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한국에서 2학년까지 다녔으면 성적 중요한 거 알거든요. 알죠. 근데 알죠. F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학교 예. 선생님이 그 잘하는 애 이뻐하는 것도 알죠. 그렇죠. 그죠? 알죠. 그러고 갔는데. 네, 갔는데 그런 F들을 많이 받고 이제 기회가 없는 아이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좌절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근데 참 감사한 게 4학년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제가 뛰어나서 뭐 저에게 관심을 가지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한 아이가 우리 반에 있으니까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케어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어를 못하니까 그때까지도 영어가 안 됐는데 예. 배울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네, 아예 시도를 안 한 거죠. 그 학교 측에서. 그런데 네. 그 4학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노는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아이들을 다 바깥으로 보내시고 저랑 이렇게 앉으셔서 단둘이 이제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과외 공부를 하신 거죠, 저랑.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작은 그 영안 사전을 받으셔가지고 막 찾아가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너무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무슨 낱말 퀴즈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렵게 그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크게 이렇게 100점이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봤을 때 잠깐만. 이게 미국의 100점도 한국 100점이랑 똑같은 건가, 이게. 그리고 나 같은 아이가 이렇게 100점을 맞아도 되는 건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좀 쇼킹했죠. 이게 진짠가. 근데 선생님이 막 원더풀하고 탁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때, 나도 하면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제 인생에 낭비했던 그 시간을 6개월 동안 이 선생님 아래서 정말 공부하면서 영어라는 거를 빨리 배웠어요. 예, 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동양아이 하나뿐이니까 혹시라도 이름을 부를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뒤에 이렇게 숨고 예, 많이 예. 했는데 선생님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는 저요 막 하는 그런 학생이 됐죠.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셨을 텐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구나.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자존감이고 아이들은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주변에 다 계신 분들이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괜찮고 난 똑똑한 아이고 한국에서 우 받고 수 받고 그랬던 아이라도 반사돼서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그렇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F학점 받는 아이야. 계속 그 전달해오는 메시지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나는 그런 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이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아이야. 봐봐, 너가 해냈어. 이렇게 하시니까 그 반사되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나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고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왜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학생 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도 자존감과 연결이 된다고요? 네, 사실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도 자존감이 꼭 들어가는 거를 많이 봐요. 네. 네. 그 사건 났을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자문위원 역할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사건이 이제 터지고 사실 미국 그 역사에 처음으로 그렇게 대규모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 굉장했죠. 그리고 그럼요. 일단 동양계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렇죠.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한국인이 아니기를.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소식을 보니까 한국에게 이제 이민자였다라는 소식이 예. 있었죠. 그래서 예. 그때 한 600명의 상담자들이 달려갔었어요. 이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특별히 조승희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둘 다 8살 때 한국에서 그렇죠.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던 거고 특히 저희 남동생이 조승희 씨와 같은 영문과 같은 졸업반이었어요. 버지니아 학교에? 공대예요. 네. 아이고. 그리고 저는 버지니아에서 거의 뭐 20년을 이미 살았던
했던 그런 때였고 그래서 참 마음에 많은 그런 충격과 아픔이 있었는데 직접 조승희 학생을 상담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거기까지는 못해봤어요. 못했고. 근데 참 후회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한국계 상담자가 좀 만나줬었으면 좀 무슨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가? 네. 이거는 또 무슨 시기가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 자존감을 형성해 주지 못하면 나중에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아니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그거부터. 그러면 너무 안타깝겠죠. 이제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 상담자들은 변화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계속 자아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가 뭐 자존감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들, 남이 나에게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그러면 몇 살 때쯤 그걸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자존감을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낸다. 그러면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울이 화를 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영어로 미러링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거울 보기 효과. 그렇죠. 그거를 잘 할 필요가 있고 아이가 특히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같은 때는 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귀찮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울어도 괜찮겠지 할 때가 있지만 그 시기를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잘 아셔서 요 시기 때는 뭐가 필요한지. 근데 너무 그냥 울기만 하면 안아서 흔들어주고 막 이러면 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손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아가 때는 손 안 타요. 아가 때 우는 것은 반드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오고 가끔씩 안 오면은 아이가 나는 그다지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는 울거나 무슨 반응을 보이면 꼭 케어해줘라, 그렇죠. 돌봐줘라. 맞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해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영유아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네, 막 기어오르고, 그럴 때는 제재해주면서 계속 no 하지마 이것보다 이거는 말고 요거는 어떨까? 계속 이거를 영어로 redirect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다른 쪽에 건강한 쪽으로 계속 맞춰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과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ugly 2가 있어요. 2살 때가 미운 2살, 만 2살. 네, 그때 참 no라는 말을 자주 해요. No, 무조건 no. 그거 하면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실험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 부모로서 no라는 말을 안 사용한다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no라는 말을 계속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no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거 말고 요거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맞춰뒀더니 신기하게 no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관심 이동이 돼요? 네, 돼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리다이렉션을 해서 계속 no,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때부터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근거 없는 칭찬은 사실 아이들에게 뼈와 살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다녀왔을 때 어머머머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어요 하면서 저희가 막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학교 다녀오는 게 당연한 게 뭘. 그렇죠. 너무 오늘도 이렇게 밥을 잘 먹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양치질을 잘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막 오버해서 칭찬을 했을 때는 아이들도 일단은 알고요. 오버라는 걸 알고. 소중한 칭찬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가치 없는 칭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품은 잠시 동안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굉장히 쉽게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바깥에 집 울타리 벗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이만큼 대해주지 않으면
당신 왜 그러세요? 요즘은 선생님이건 뭐건 상관없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왜 몰라보고 나 누군지 모르나 봐요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네,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과잉 칭찬하지 마라. 네, 근거 있는 칭찬을 하자. 근거 있는 칭찬. 네. 또 훈계할 때는요. 뭘 훈계- 잘못한 걸 꾸짖을 때는. 네, 우리 한국 아이들을 살펴다 보면은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어요. 죄책감과 네. 수치심. 죄책감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있는데 달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티켓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왜 이랬지? 그거 참 잘못했네.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이 있어야 우리가 규칙도 잘 따라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수치는 내가 그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아이가 뭐를 훔쳤어요. 동생이 생긴 아이가 부모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해가지고 훔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훔친 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야지. 그렇죠. 지적을 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남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이렇게밖에 안 돼. 네가 하는 일이 이렇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나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자존감이 많이 상하죠. 칭찬할 때는 근거 있는 분명한 근거 있는 칭찬을 하라. 네. 그리고 뭔가 잘못한 거를 훈계할 때는 잘못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네.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지. 그렇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네,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컨트롤이거든요. 네, 내가 누군데 너가 이러고 다니면 어떡하니? 이거는 심리를 부모가 많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행동이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네. 넌 왜 애가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 넌 항상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상 굉장히 그레이가 없고 흑백 논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지적할 때도 요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남에게 끼치는 영향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너 혼자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